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 금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출국 금지까지 된 건 대한민국 역사상 당연히 처음입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출국 금지돼 해외에 나가서 정상 외교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역시 이미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국민의힘에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은 더 끌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어엿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국민 듣기 민망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국 금지 소식부터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오늘 오후 3시 35분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검찰특별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도주나 수사 회피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출국 금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수처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작전 관련 지시도 직접 내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엔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청구됩니다. 영장에는 내란죄가 적시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긴급 체포돼 곧 영장이 청구될 예정인 만큼 이를 지시한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빠르게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아침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한 뒤 이틀간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수 내부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시할 방침입니다.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여야 주요 정치인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지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아직 청구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체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는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긴급 체포된 뒤에 세 번째 조사입니다. 본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적극적으로 진술은 하고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전 장관 아랫선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던데 오늘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소환됐죠. 네, 오늘은 계엄군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미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일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가동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이곳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부는 오늘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당시 작전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이자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조사 대상자로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엿새 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도 이런 수사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것도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곧 영장을 청구할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되면 소환을 비롯해 윤 대통령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자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안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가로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는데 수사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빚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경찰은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내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먼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검찰 명의의 영장만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며 영장 가로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러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도 이 같은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재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드립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쟁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는 대체 어느 기관이 해야 하는 건지 사회부 박준우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이 군검찰을 이제 파견을 받아서 군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한 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한 게 컸는데요. 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내란죄 수사 명분을 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을 검찰이 구속하면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까지 이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경찰은 검찰에게 이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내란죄 수사 관할이 경찰이 된 건 맞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이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검찰을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다 이 법률 검토 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찰의 수사가 검찰보다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일단 경찰은 이 김용현 전 그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도 그리고 이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검찰보다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신청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찰이 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고 중간에서 영장을 가로챈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도 경찰도 그냥 다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 수사라인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연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찰도 이 계엄령 관련해선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는 공수처가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국회에서 내란 수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란 좀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했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의 인력이나 수사 경험 등 이제 그 규모를 따져봤을 때 대규모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뭐 지금 하는 수사를 다 접어두고 이것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사실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 기관이 경쟁하듯이 영장을 넣고 있다 보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중복 청구돼서 기각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특검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좀 더 본인들이 먼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사이에 좀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수사기관들은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이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좀 빨리 확보해서 초기 수사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이 수사를 이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도 이 합동수사기관의 수사를 이 특검이 이어받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우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직접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저희가 CCTV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계엄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입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일환 기자, 먼저 오늘 관저 주변 움직임부터 짚어주죠. 네,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출국 금지 소식이 전해졌지만 관저를 빠져나오는 차량 행렬은 볼 수 없었습니다. 경호 인력들만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길목을 막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행선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통제구역 안쪽에 사는 시민들은 들여보내줬지만 취재진의 출입은 막는 식이었는데요. 기자들이 움직이면 동태를 파악하려는 듯 경호 인력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계엄 수사 속도를 내면서 뉴스 속보들이 쏟아졌는데요. 윤 대통령도 관저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역시 검찰 출신인 만큼 출국 금지됐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관저 주변에 계엄군이 간 그 CCTV를 저희가 또 확보를 했죠. 네,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국회에 있던 계엄군이 관저 뒤편으로 옮겨온 걸로 보이는데요. 육군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이고 잠시 뒤 무장한 계엄군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주택가 골목길로 줄을 지어 올라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관저 뒤편에 위치한 매봉산공원 인근 오르막길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군이 그 시점에 왜 그곳으로 갔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에 대비해 계엄군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병력 이동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12월 3일 밤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이 윗선을 겨냥한 내부 고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헬기를 타고 제일 먼저 국회에 도착했던 707 특수단의 김현태 단장입니다. 국회의원이 150명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할 수 없게 막으라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북한 도발 대비 훈련을 위해 대기하던 부대원들이 갑작스럽게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처음 지시받은 게 국회로 가라. 국회로 가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 회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개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원이 다 모인 상태에서 팀앱을 켜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도를 확인하면서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도착 예정 시간 등을 1, 2분 간격으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5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끌어내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수뇌부가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정확히 지목하고 이를 저지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위법이라 판단해 항명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저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국회 국방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의 주축인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곽 사령관이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발령 사실을 방송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하지만 정확한 인지 시점은 다소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애매한 이 말. 특전사 간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부분입니다. TV를 보고 알았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 보고는 아닌데. 그러면서 곽 사령관이 계엄 군사 작전을 강하게 독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출동은 3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그날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훈련 상황의 경우에는 그 정도 날씨면 캔슬이었습니다. 비상 대기는 시켜놨지만 계엄이란 걸 몰랐고 훈련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령관이 직접 운영하시는 헬기 부대가 있는데 작전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훈련으로 미리 예력을 걸어놓은 거죠. 그러자 곽 사령관이 강하게 나무라며 헬기 부대 출동을 독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헬기가 늦어질 때 사령관님한테 엄청 화를 냈습니다. 결국 특전사 국회 도착이 늦어지면서 국회 점거가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1시쯤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특전사 간부는 곽 사령관의 당시 모습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의사봉을 3번 치는 딱 그 순간에 머리를 푹 숙이고
비호한 그런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특전사 사이 연락 내용과 작전 지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네, JTBC와 인터뷰한 특전사령부 간부는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엔 뭘 할지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 여단과 13공수 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장대로 야당에 경고만 주려고 했다면 추가 공수부대 투입과 다음날 작전 계획이 대체 왜 필요했던 건지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 특전사 각 여단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707 특전단과 1공수여단은 국회로, 3공수여단은 과천 선관위를 점령했습니다. 특전사 한 간부는 그날 상황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공수에서 이제 임무를 받은 거는 외곽 쪽 경계였고 9공수가 방첩사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고 선관위에서는 확보한 자료는 모두 방첩사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과천 선관위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확보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인척을 하는 거가 명령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라고도 했습니다. 그걸 뭐 반출을 하려는 인원이 있으면 그거를 잘 막아서 방첩사 인원들이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계획은 이날 하루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첫날뿐 아니라 둘째 날 작전 계획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라도에서 7여단하고 수장여단이 지원하기로 지원해주는 뭐 그런 계획으로 있다가 새벽에 이제 취소되면서 다 이제 수도권 병력을 동원한 뒤에 후방 지역 공수 여단들이 추가 임무를 띠고 서울로 진공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단별로 지원 계획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일선에는 이제 좀 오래 가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전사 내부에선 군사 상황이 길게 갈 수 있겠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야당 엄포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비상계엄이었다. 현실은 그저 경고였을 뿐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계엄 당시 상황을 폭로하는 국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카메라 앞에 섰던 707 단장, 원래는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707 부대는 대테러 작전, 유사시 적 요인 암살 임무까지 맡는 부대입니다. 네.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707 특임단장은 신원 자체도 기밀인데 오늘 본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드러내고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게다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근무 이탈 상태로 서울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네. 김 단장은 진실을 알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았고 누군가 막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을 국회로 투입시킨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부대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여러 차례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현장 지휘관들이 지목하고 있는 게 윗선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에요. 원래는 이 계엄 자체를 방송 보고 알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곽종근 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라고 물었고 본인은 현장 진입도 안 되니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곽 사령관이 알겠다,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네. 김 단장은 이 끌어내라는 지시는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위법하니 항명을 각오하고 막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적어도 부하들에게 이런 체포 지시를 전달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단장은 또 사령관에게서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이 곽 사령관이 헬기가 늦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순간에는 머리를 싸매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엄군이 당시에 체포조를 운영해서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었고 관련 CCTV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군이 국민의힘 지도부 사무실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도 영상으로 포착이 됐고 또 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게 CCTV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가 출동했단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체포조를 투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또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도 체포조 투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내렸고 어떤 부대가 투입됐는지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이 방첩사령부 주도로 미리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정황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1처장이 중요한 신고와 보고도 물린 채 4시간 넘게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직무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어제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을 추가로 직무 정지해 분리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4시간 넘게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계획돼 있던 대령 직책 신고를 참모장에게 넘기고 정 전 차장과 독대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장성급 진급 인사 관련 보고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독대를 마친 뒤인 이날 오후 3시쯤에야 보고를 다시 받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초 25일 단행된 장성급 인사 결과에 대한 자체 정보 수집, 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 27일 초안 보고 뒤 여 전 사령관이 직접 수정을 요구하고 보고 시간을 잡은 건데도 갑자기 일정을 미뤘던 겁니다. 방첩사 관계자는 사령관이 사실상 하루 종일 업무를 중단하고 정 전 차장과 독대한 것으로 중요 신고와 보고를 미룬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차장은 계엄 문건 작성 등 사전 모의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첩사령부 사령관과 1처장이 계엄을 앞두고 장시간 독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당일 병력 동원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계엄이 미리부터 준비돼 왔다는 근거 중 하나가 야당을 통해 공개된 계엄 관련 문건입니다. 실제 이번 계엄 선포 사태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최근까지도 계엄 준비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령 의혹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좋아할 계엄령 사법을 적용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엔 2017년 작성된 계엄 문건을 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천 사령관이 만들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세히는 못 봤지만 오늘 보여주셔서 제가 좀 보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파와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비웃음으로 답했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방첩사령관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행안부 장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계엄 작전은 실제로 실행됐고 전날 공개된 방첩사의 계엄 문건은 지난 11월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즉시 국회를 군이 점령하고 언론 보도 통제를 시도하는 등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참고한 흔적도 여럿 있었습니다. 문서 작성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함께 문건을 작성했던 대령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방첩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국지전을 기획했다는 JTBC 단독 보도에 대해 합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다른 의혹에는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북한이 무인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관련 정보를 통제한 정황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저희는 확인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합참이 지난번에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선 방첩사가 평양 무인기 도발을 통해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면서 여기에 관여한 인사들도 특정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이 방첩사령관 비서실장, 나 신원 보안실장, 박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방첩사뿐 아니라 정보사령부와 드론사령부가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방첩사, 정보사, 드론사가 각각 기획, 실행, 장비 제공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방첩사가 이거를 기획하고 드론 사령부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라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당시 노동신문 1면에 무인기 사진을 싣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방첩사가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직접 무인기 관련 정보 수집 금지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전 사령관은 대북작전을 기획한 적 없고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적 없다고 했지만 방첩사가 직접 작성한 계엄 문건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내일 열리는 국방위에서 평양 무인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 전두환의 자필 서명이 담겨 있는 1980년 계엄 공고문입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공고문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예 없었습니다. 없는 건지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어느 쪽이 됐든 모두 위법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 최규하. 서울의 봄 당시인 1980년 5월 나온 계엄 공고문입니다. 밑으로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자필 서명이 빼곡하고 계엄을 하는 이유도 한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계엄을 선포할 때면 이런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계엄 선포 시 그 이유와 종류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엄법 3조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공고문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 같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공고문을 보지 못했고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법을 어긴 것이라 했습니다. 참석한 공무위원들이 누구냐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공고가 안 된 것은 그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하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법상의 행위는 대통령이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 대통령의 헌법 의식, 헌법 이 준수 의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박약한 건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날 계엄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보여주는 국무회의록은 아직 한 글자도 작성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를 중요 자료들은 미궁 속에 있고 참석자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핵심이 될 증거 중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CCTV입니다. 저희 JTBC가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군 정보사 소속 대령들은 사전 투표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선거 조작 음모론, 대통령과 측근들은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5분 만에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선관위 과천청사입니다. 무궁화 계급장 3개, 대령 계급 군인들이 서버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군 정보사 소속인 이들이 사진을 찍는 건 사전투표 명단을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하고 1시간도 안 돼 경찰도 선관위 앞에 나타납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경찰 4명은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고 한 손에는 K 원소총을 들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실탄 300발이 든 탄약통까지 들었습니다. 무장 경찰들은 선관위 출입문을 지켰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대테러 상황이라 전달받아 매뉴얼대로 무기를 소지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지점이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가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시를 한 겁니다. 군과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국회에 보낸 것보다 많은 군경 500여 명을 과천 등 선관위 건물에 신속하게 투입한 데는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 유튜버와 소수의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임없이 퍼뜨렸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극우 유튜버가 사전투표소를 감시한다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부망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진이 자택으로 찾아갔다가 이 전 장관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십니다. 지난 5일 국회에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장관 신분으로선 마지막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그제까진 출근을 했는데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책임을 물어 이 전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사의를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탄핵과 오늘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출석을 피하게 됐습니다. 내란죄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은 오늘 종일 서울 압구정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계엄 사태와 사직 이유를 묻기 위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일부 취재진과 마주친 이 전 장관 측 신고로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주거 침입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지금 신고하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어제 행안부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직원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단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선포된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은 국회의 탄핵 추진으로 업무 정지가 됐던 걸 언급하며 업무 공백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공백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행안부는 당장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지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걱정되는 건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도 오늘 이런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까지 된 피의자가 군을 지휘 통제하면서 언제든 제2의 비상계엄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권한도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문을 다 아실 텐데요.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임에도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군을 지휘 통제하고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비롯한 사태 수습 방안을 여당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하지만 담화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제2의 비상계엄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언제라도 국지전을 다시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또 할지 몰라요.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숙의 피의자입니까?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외교부는 오늘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인지를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정상적으로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실제 권한은 내려놓지 않은 채 허울뿐인 이선 후퇴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계엄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걸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위헌 논란만 일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 안정화 TF라는 걸 꾸렸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은 전혀 없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더 이상 어렵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하자 이른바 한덕수 한동훈 투톱 체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직무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헌법적 법률적으로 직무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대통령이 엄연히 지금 탄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 한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에선 전국 안정화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조기 퇴진, 임기 단축 개헌 등의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조기 퇴진의 시한 같은 것은 적어도 얘기가 됐나요? 그거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퇴진 방안 중에 대통령의 하야도 혹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한 없이 논의될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설득은커녕 당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친윤이라는 분들의 그 상당수가 그 조기 퇴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1년 뒤에 2년 뒤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당장 14일 탄핵안 표결 대응 방안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퇴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대신할 새 원내 사령탑을 12일에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15개 의혹들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12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이선으로 후퇴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총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린 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더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탄핵 정국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법적으론 직무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정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네 번째로 거부권을 쓸 경우 여당의 이선 후퇴 선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12일 표결에 붙여질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점차 늘었습니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제2투표 때는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단 2표가 부족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친윤계 윤상현 의원의 발언으로 공분이 거셉니다. 8년 전에도 탄핵을 반대했던 윤 의원은 지금 반대해도 1년 뒤면 국민들이 다 찍어주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윤 의원은 언론이 왜곡해 해석한 거라며 되레 반발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젯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조언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김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뒤 고민을 토로하자 윤 의원이 과거 탄핵에 반대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시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겁니다.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야. 조기 퇴진에 반대하는 게 예의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그래 우리가 모셔와서 썼잖냐.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앞으로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필요하다. 1년 안에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일반 사면의 모든 범죄 혐의를 기소를 정지시킬 수가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괴대지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망언 중 망언입니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충정을 인정해준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서 침소 봉대하고 왜곡되게 그렇게 써버렸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체제, 미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JTBC 강나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오늘도 나름대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안 표결에 참여조차 안 한 걸 두고 오늘 후폭풍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일부 언론에서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는 등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당은 탄핵보다는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고 또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들으신 윤상현 의원 발언 등이 기름을 끼얹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 표결에는 다들 참여를 한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오전 11시부터 별도 점심시간 없이 5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유는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달랐습니다. 친한계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친한계에선 다음 탄핵안 표결 참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유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물러나는 시기를 좀 먼저 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임기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 그러니까 언제까지 실제로 하야를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실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한 대표는 일단 공개 발언은 자제하면서요. 이 당내 의견 수렴을 지켜보는 동시에 대통령실을 꾸준히 설득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윤계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네. 이 한 대표가 말한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무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거지 엄연히 헌법적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배제되지 않았다. 네,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 공동 담화를 두고도 사실상 한 대표가 국가 권력을 주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권력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져가나 한동훈 대표가 빼앗나 똑같은 것 아니냐 하면서 부글부글한 분위기다 이렇게 한 의원은 전하면서 이 표결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다만 이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친윤계는 그렇고 친한계에서는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탄핵안 국회 통과는 이 여당에서 이탈표 8표만 나오면 가능하죠. 네. 이미 찬성표를 던진 이 김예지,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엔
당론에 따랐지만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다음번엔 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김상욱 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표는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추가 이탈표 여부는 친한계 기류를 볼 때 이 14일 표결 전에 대통령실에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4일 계엄 해제 요구안에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의원 18명이 찬성한 바 있죠. 또 오늘 목요일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이 역시도 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까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출국 금지까지 됐는데도 집권 여당에선 한가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로 취임 이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16%였던 역대 최저 지지율을 또 한 번 갈아치운 겁니다. 부정평가 역시 전주 대비 11%포인트 오른 86%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또 한 번 넘어섰습니다. 8년 전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연령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 지역이 16%로 그나마 높았고 광주 전라 지역은 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 20%에서 절반 수준인 11%로 급락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 답한 응답자 중 2%만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중도 응답자 역시 8%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반국가적 내란 행위란 물음에 10명 중 7명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에 달했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응답자의 74%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로 집계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그나마 16%로 높은 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지역 시민들 역시 현재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는 근조화환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고 당사 앞엔 화가 난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습니다. 주말에 시민들이 보낸 건데 오늘 아침 당사 앞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뒀나 찾아보니 당사 뒤 좁은 골목에 버려뒀습니다. 내란의 힘, 국민의 짐 등이 적힌 글귀가 안 보이게 화환 10개를 돌려세워 숨겨놓은 겁니다. 피켓을 다 밟아주십시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얼굴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모두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 때 자리를 뜬 사람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곳엔 10,000명이 넘는 대구 시민들이 모여서 탄핵 부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근조 화환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행정, 교육, 종교,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위헌적인 행동과 투표 거부는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원 춘천에선 국민의힘 당사 앞에 탄핵하라는 팻말을 붙이던 이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매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는 지역이 늘고 국힘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 앞마다 집회가 열리는 등 탄핵 요구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여론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앞으로 매일 모이겠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정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 무렵부터 빠르게 인원이 늘어서요. 제가 있는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까지 4개 차로에 인파가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만든 플래카드 또 응원봉을 들고서요. 이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핫팩을 서로 나누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구호,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이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을 해서요. 이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평소보다도 더. 박근혜 씨 때도 광화문에도 갔었고 조국 씨 때 서초동에도 갔었고 얼른 내려와야죠. 제가 5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커서도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 집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죠? 정신 차리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있는 식당과 또 카페들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익명의 시민들은요, 선결제를 해서 이곳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식과 또 음료를 나눠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권으로 먼저 결제를 해드리고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께 따로 음료를 제공해드렸어요. 음료는 한 500잔 정도 나갔고 쿠키는 다른 디저트들 포함해서 한 200개 정도 핫팩을 준비해서 또 온라인에서는요, 이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곳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평일에도 이런 식으로 집회가 이어진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표결을 추진하는 오는 토요일에 집회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여러 시민단체들은 평일에도 저녁 6시 또 7시에 이곳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기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할 때까지입니다. 당초 광화문에 집회 시위 신고를 했었던 민주노총도 여의도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도 또 이 여의도에 인파가 계속해서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여권 원로들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할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부터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그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그런 뭔가 좀 막연한 그런 얘기들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여당도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힘당의 의원들도 이게 그러니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그 의원들이 자기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또 무엇보다 야당과 협의 없이는 국정을 이끌고 가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이른바 한한체제는 헌법적 근거도 정치적 대안도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수당의 대표와 협의를 하지 않고는 국정 끌고 갈 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한 대표, 이재명 대표 세 분이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 전 국회의장은 현재 국민의힘 상임고문당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여야 원로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계엄을 주도한 이른바 충암고 라인 탓에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충암고 교장과 학부모 회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학생들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충암고 교장과 학부모 회장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금 네가 좀 교육을 받는 게 되면은 윤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비아냥과 잘못은 윤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개엄 후 이틀간 130통가량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조롱은 교명을 계엄고로 바꿔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는 최근 내년 2월까지 등교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충암고 교장은 학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학생회가 오늘자로 이제 저한테 학생회 성명서를 이제 가져와서 이거를 발표해 보겠다. 학생회의 그 자치력 이거는 저는 서울 시내 그 어떤 학교보다도 활발하고 강력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죠. 아무래도 이 돌비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긴장을 풀고 어쩔 때는 또 웃으면서 보는 코너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지금이 그럴 시국인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거의 날마다 비하인드 뉴스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치권 뉴스를 많이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사실은 맞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난 사랑을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자, 온라인에서는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풍자하는 각종 합성 사진, 영어로 밈이라고 하죠. 이런 밈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그 순방기 사진인데요. 이 순방기 사진에 보시면은 나 사랑 때문에 땡땡까지 해봤다라는 어떤 질문을 달고 그 밑에 대답으로 바로 계엄까지 해봤다 이렇게 쓴 이런 합성 사진들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사태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김 여사에 대한 감싸기가 있다라고 꼬집는 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계엄할 때 당시에 김 여사가 게임이나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뭐 계엄해라고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냐 이런 풍자하는 사진들도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밈이 나오는 건 사실 뭐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빗대서 뭐 취했나 봄이라는 사진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어떤 그 술병을 갖다 놓고 이렇게 풍자하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과 엮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수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진을 갖다 놓고 뭐 나도 생각만 했다 계엄령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그 계엄 의혹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에도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줬으면 뭐 어떡하냐. 그 과거의 그 이른바 날리면 발언을 패러디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엄중한 역사에 남을 이런 일이지만 이런 밈이 쏟아지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 민주주의가 그만큼 탄탄한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강한 그 젊은 층들이 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에 지금 탄핵 시위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가 2030 젊은 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위 현장에서도 뭐 아파트라든지 뭐 클락션, 해야 이런 그 최신 가요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돌 콘서트장처럼 응원봉을 들고 뭐 흔드는 모습들도 넘치고요. 또 이른바 그 개성 넘치는 깃발들. 자신들이 손수 만들었던 그런 개성 넘치는 깃발들을 가지고 나와서 시위에 참여하는 집에 누워있기 연합 이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좀 약간 좀 가벼운 재밌는 모습으로 집회를 참여하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이른바 MG 문화가 가장 역사적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엄을 앞장서서 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게시물이 없음.
자,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지난 7월 탄핵 반대 표결에 나서면서 집단 퇴장을 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신의 SNS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게시물이 없다고 해놨는데요. 가족 사진에 악플이 달려서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김재섭 의원 사무실 앞에는 지금 각종 항의 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근조화환을 계속 보내고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섭 의원 도봉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특히 그 윤상현 의원이 공개를 했었죠. 김재섭 의원에게 뭐 해줬다는 네. 이른바 충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알려지면서 더 논란, 더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 뽑아준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한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논란이 일자 김재섭 의원이요. 오늘 그 윤상현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윤상현 의원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좀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그 서울 강북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에 1명입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야당세가 강한 곳에서 이긴 그 원동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밝히고도 정작 더 엄중한 탄핵 표결에서는 당론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충실히 따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뭐 젊은 소장파 청년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만큼 또 일부 국민들은 또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제사회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위기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여당에선 한국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 예보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 지 이틀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 무엇인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Who is leading Korea today? 여당 대표와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하야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의 잇따른 우려를 여당은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외신이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야박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로 섬세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강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핵 문제를 안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입니다. 변화를 가져올 트럼프 정부하고 많이 소통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 우리 외교 안보가 완전히 올스톱이 돼버린 거니까. JTBC 박수연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그동안 잘 나가던 우리 방산 수출까지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 K2 전차를 사가려던 폴란드는 최근 계약을 미뤘고 우리 방산업체를 둘러보려던 다른 정상들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산업체를 찾아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를 둘러봅니다. 당시 우리 측은 폴란드 정부와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엔 K2 전차 820대 추가 구매를 위한 2차 계약이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9조 원대에 이릅니다. 180대를 먼저 사들이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논의했지만 예상과 달리 협상은 올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측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막판 협상에서 서로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다 이견이 생긴 거라며 최근 사태와 무관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신규 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사청 역시 해외 방산 활동은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방산업계는 초조한 심정입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추가 해외 수주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은 특히 정부 간 거래 특성이 있어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방산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 최근 방한한 키르기즈스탄 대통령도 방산업체 시찰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고 한국 방산업체에 관심을 보였던 스웨덴 총리의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을 맡아 내년 11월 경주에서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탄핵 무산 후폭풍에 오늘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3% 가까이, 코스닥은 5% 넘게 뚝 떨어졌고 환율도 1,43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을 풀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개장부터 하락한 코스피는 2.78% 내린 2,360.5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2,400선이 무너진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하며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탄핵이 불발되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여파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엔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는 오늘 하루에만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국내 투자는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팔자 그런 물량이 여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장에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계엄 사태 이후 오늘까지 국내 증시에서 증발한 시총은 14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원 넘게 오른 1,437원대까지 급등했는데 일부 기관은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정부는 증시와 외환시장에 최대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선 두 차례 탄핵을 언급하며 과거 정치적 혼란은 당시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니까 정부가 어떤 경기부양책을 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몇 달 이상씩 지속이 된다면 내년 경제 성장을 더 떨어뜨린 요인으로 내년엔 1%대 성장에 이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내일은 추위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고 낮에도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추위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큰 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겠습니다. 내일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 없이 오후부터 구름의 양만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 영하 2도, 대구 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 7도, 대전과 광주가 9도로 대부분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레에는 동해안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눈비 소식이 있겠고요. 당분간 이맘때 초겨울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탄핵에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번 탄핵에 찬성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창 고민 중인 초선에게 충고라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출국 금지 국가 원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탄핵 여론이 사라질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식의 여당의 인식,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특집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